캐나다가 독일 TKMS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한국이었다. 한국은 단순히 잠수함 11척을 팔기 위해 캐나다 시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조선인력 양성, 현지 조립, 유지보수체계 장갑차와 화력체계, 공동생산, 수소와 에너지 사업까지 묶은 초대형 산업협력 패키지를 준비했다. 그런데 캐나다가 독일을 택하자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추진하던 협력 계획을 하나씩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캐나다 현지에서는 이제야 무엇을 잃었는지 계산하기 시작했고, 논란은 단순한 잠수함 기종 경쟁을 넘어 산업 정책과 외교 전략의 실패였다는 비판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을 키운 장면도 선명했다. 마크 카니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실제로 건조된 잠수함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부두에는 운용과 시험이 가능한 실물 함정이 정박해 있었고, 한국 측은 생산시설과 건조 능력을 직접 보여줬다. 이후 카니가 독일에서 본 것은 완성된 제한함정이 아니라 모형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물이 있는 한국과 아직 개발 중인 독일 모델을 비교하고도 독일을 택했다는 사실이 현지 비판의 불씨가 됐다. 캐나다 정부는 입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으며 한국과의 다른 협력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화오션이 대안으로 남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주계약에서 제외한 뒤 다시 예비 선택지로 남아달라는 요구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발표 이후의 속도였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한화오션이 해밀턴 협력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감정적인 반응이라기보다 사업 구조에 따른 계산이었다. 잠수함 계약을 전제로 현지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려던 기업이 핵심 사업에서 탈락한 뒤에도 수천만 달러를 계속 투입할 이유는 약해진다. 한국이 제시했던 혜택은 캐나다 정부가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남는 선물이 아니었다. 잠수함 수주와 장기 산업 협력을 하나의 묶음으로 설계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캐나다 내부에서는 안보 전략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유럽과 나토를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캐나다는 동시에 태평양 국가다. 북극 항로와 인도 태평양 안보, 미국과의 방산 협력까지 고려하면 한국과의 관계는 단순한 상업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유럽 국가들이 태평양에서 캐나다의 조선 능력과 군수 생산을 직접 떠받쳐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한국은 잠수함뿐 아니라 구축함, 호위함 자주포, 다연장 로켓, 장갑차 군용 차량을 대량 생산해 온 국가다. 캐나다가 필요한 것은 완성품 12척만이 아니라 장기간 운용을 지탱할 사람과 시설 부품과 정비 체계였다. 한국의 제안이 강력했던 이유는 바로 생산력에 있다. 잠수함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전력이 되는 무기가 아니다. 설계 확정 강자의 절단 선체, 조립 진수시험, 운항 승조원 훈련을 거쳐야 하며 한 척의 지연이 전체 도입 일정에 영향을 준다. 특히 12척 규모라면 첫 번째 함정의 완성도뿐 아니라 후속 함정을 일정한 속도로 계속 건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한국은 상선과 군함을 동시에 대규모로 건조하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생산 병목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이 영상에서 한국의 납기가 독일보다 2배 빠를 수 있다고 강조한 배경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비용이다. 최신 잠수함 사업은 최초 구매 가격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필요한 부품 정비, 성능 개량 훈련 시설, 유지 비용이 전체 사업비를 결정한다. 한국은 현지 조립과 정비 인력 양성을 통해 캐나다가 장기적으로 부담할 비용을 낮추는 구조를 제안했다. 반면 해외에서 완성된 함정을 들여오고 핵심 정비를 외국 기업에 의존하면 초기 계약 이후에도 막대한 비용이 계속 빠져나갈 수 있다. 최대 100조 원 규모라는 수치가 거론되는 이유도 함정 가격만이 아니라 이런 장기 운영 비용까지 한화오션이 온타리오주 해밀턴 지역에서 추진하던 조선 훈련 허브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2월 모호크 칼리지와 현지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캐나다 조선 인력을 키우는 협력 구상을 내놓았다.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었다. 한국식 스마트 조선 공정 잠수함 조립 기술, 정비 인력 양성, 장기 유지 보수 능력까지 캐나다 안에 심겠다는 계획이었다. 조선업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현지에서는 이 사업을 지역 산업 부활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잠수함 사업의 방향이 독일로 기울자 한화오션은 이 파트너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영상에서는 관련 지원 규모가 수천만 달러에 달하며 6천만 달러에서 8천만 달러 수준일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분담액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위는 확정 수치가 아니라 현지에서 제기된 추정치로 봐야 한다. 한국이 제안한 것은 조선 훈련 허브 하나가 아니었다. 한화는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계와 손잡고 K-기운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군용 차량과 산업용 차량을 현지에서 공동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캐나다가 잠수함 10비척을 도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상 화력과 방산 제조 기반까지 동시에 확장할 수 있는 구조였다. 여기에 캐나다 에너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연간 1200만 톤 규모의 LNG 생산 설비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잠수함 계약 하나가 조선 방산 교육 에너지로 연결되는 거대한 패키지였던 셈이다.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하면서 이 연쇄 투자 계획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영상의 주장이다. 캐나다가 검토한 잠수함 사업의 전체 규모는 최대 100조 원 수준으로 거론됐다.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논의된 잠수함과 장갑차 관련 사업 규모도 200억 달러 이상이라는 수치가 등장한다. 이 때문에 한국은 단순히 가격을 낮춰 수주를 노리는 방식이 아니라 캐나다가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조립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넘겨주는 전략을 택했다. 잠수함을 구매한 뒤 수십 년 동안 해외 업체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현지 능력을 키워주겠다는 접근이었다. 그러나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과 대서양 안보라는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독일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유럽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태평양의 핵심 방산 국가인 한국을 놓쳤다고 지적한다. 납기 문제도 논란의 중심이다. 한국은 이미 건조 경험이 축적된 잠수함 생산 시설과 검증된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영상에서는 한국이 독일보다 최대 2배 빠른 납기를 제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실제 숫자로 확정된 인도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 조선업의 생산 속도와 동시에 여러 함정을 건조하는 능력이 강점으로 평가된 것은 분명하다. 반면 독일 TKMS가 제안한 타입 규벨 1CD는 아직 개발과 건조가 진행 중인 최신 모델이다. 완성된 실전 배치 함정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캐나다가 개발 위험과 인도 지연 가능성을 감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장면에서 다시 소환된 나라가 그리스다. 그리스는 2000년 독일 타입 BB-24 잠수함의 최초 발주국 가운데 하나가 됐다. 첫 번째 함정은 2006년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해상시험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공기 분류 추진 체계 성능 논란, 유압 개통 문제, 전투 관리 체계 결함이 제기됐고 수면 위에서 함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리스팅 현상까지 보고됐다. 그리스 해군은 인수를 거부했고 계약 분쟁은 장기 소송으로 이어졌다. 영상에서는 이 분쟁이 20년 넘게 이어졌고 그리스 정부가 최종적으로 1억 5천만 유로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같은 시기 한국은 독일 설계를 바탕으로 타입 214 계열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했다.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된 손원 1급은 2006년 말 진수됐고 2007년 말 한국 해군에 정상 인도됐다. 한국은 건조 과정과 해상시험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했고 이 운용 경험은 타입 214 계열의 문제를 수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됐다. 그리스는 결국 2010년에 잠수함을 인수했다. 원래 계획보다 약 5년 늦어진 일정이었다. 이 사례 때문에 그리스에서는 캐나다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독일 신형 모델을 선택한 것이 과연 현명했는가라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이번 결과가 반드시 손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잠수함 12척 사업에 투입하려던 생산 능력과 인력을 더 큰 시장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은 미국 함정 시장의 잠재 규모를 약 1,600조 원으로 제시한다. 미국은 앞으로 30년 동안 총 34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하며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12척을 새로 확보해야 한다. 미국 조선소의 인력 부족과 건조 지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의 생산 능력은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한국이 캐나다의 복잡한 현지 요구를 맞추는 대신 한미 조선 협력을 강화해
미국 함정 건조와 유지 보수 시장을 공략한다면 캐나다 사업보다 훨씬 큰 장기 수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경쟁에서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세계 시장의 능력을 증명했다는 점이다. 독일 TKMS와 최종 경쟁 구도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잠수함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성능 납기 가격 경쟁력, 현지 산업 협력 교육과 유지 보수까지 한꺼번에 제시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했다고 해서 한국의 경쟁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캐나다가 포기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주목할 수 있다. 캐나다 현지의 분노도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하고 있다. 독일은 잠수함 기종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캐나다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계획을 제시했다. 다트머스 지역의 태양 전지 조립 공장 구상, 해밀턴 조선훈련, 허브 온타리오, 제조업 협력, K효무과 천무의 공동 생산, 연간 1200만 톤 LNG 사업 참여까지 이어지는 패키지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다. 지역 일자리와 기술 이전 장기 정비 능력, 수출 산업 기반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제안이었다. 캐나다가 선택한 것은 독일 잠수함이었지만 포기한 것은 한국이 들고 온 전체 산업 생태계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후폭풍은 시작 단계다. 한국이 철수한 자리를 독일이 같은 규모의 투자와 기술 이전으로 채울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타이프 QP-PCD의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고 캐나다 요구에 맞춰 제때 인도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반대로 한국은 캐나다에서 확보하려던 자원과 생산 역량을 미국과 다른 잠수함 수요국으로 돌릴 수 있다. 잠수함 12척을 놓친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364척이 필요한 더 큰 시장으로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이번 결정의 진짜 평가는 계약 발표 순간이 아니라 실제 함정이 인도되는 날 내려질 것이다. 캐나다가 정치적 안정성을 얻고도 납기와 비용, 현지 산업 효과에서 손해를 본다면 이번 선택은 오랫동안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한국이 더 큰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K화연 천무 잠수함, 조선 기술을 묶은 수출 모델을 확장한다면 이번 탈락은 전화위복이 된다. 캐나다는 잠수함 12척을 선택했지만 한국은 세계 최대 조선 방산 시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지금 벌어지는 것은 한 번의 수주 실패가 아니라 한국 방산과 조선 산업이 다음 전장을 선택하는 순간이다.